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평생 가슴속에서 곪아왔던 상처를 용서라는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과연 시간과 침묵, 그리고 죽음의 벽까지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서 시작됩니다. 흔히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찾는 곳이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민서 씨에게 제주는 지난 20여 년간 말없이 곪아온 아픔이자 결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구멍을 간직한 곳이었습니다. 짠내 나는 바닷바람에 동백꽃 향기가 은은하게 섞여드는 평화로운 섬 제주도. 이민서는 그곳에 자신만의 작고 아늑한 세상을 일구었습니다. 해안도로 한쪽에 자리 잡은 그녀의 카페, 고요한 바람은 지친 영혼들이 잠시 쉬어가는 안식처였습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늘 슬픔이 깃들어 있는 눈빛을 한 민서는 직접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리고 향긋한 쿠키를 구워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라곤 그녀가 6살이 되던 어느 비 내리는 오후, 황급히 돌아서던 희미한 등 그림자가 전부였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그녀와 어머니를 끝없는 침묵 속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민서에게 다정한 호칭이 아닌 흉터이자 영원히 풀리지 않는 물음표였습니다. 그녀는 버림받은 아이의 원망과 실망으로 마음 주위에 얼음장 같은 벽을 쌓았습니다. 아버지는 필요 없다고, 아버지라는 남자가 없어도 엄마와 나의 삶은 괜찮다고, 아니, 오히려 더 낫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민서의 그 고요한 세상은 어느 화요일 아침, 갑작스레 산산조각 났습니다. 우편 배달부가 평소의 고지서나 잡지와는 전혀 다른 빳빳한 갈색 봉투 하나를 건넸기 때문입니다. 봉투 위에는 서울의 한 법무법인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건조하고 법률적인 단어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고 이진우 씨의 유산 상속 절차에 대한 안내. 유일한 법적 상속인인 따님으로서. 이진우. 낯설면서도 고통스러울 만큼 익숙한 이름. 지난 20년간 가족의 모든 대화에서 지워졌던 이름. 그녀의 잠재의식 속에만 존재하던 아버지라는 남자가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엄마. 마당에서 수국 화분에 물을 주던 어머니를 찾은 민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깊게 팬 주름에 고단한 세월이 묻어나는 어머니는 편지를 보곤 그대로 굳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가 싶더니 이내 늘 그랬듯 애써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라, 이야. 다 지난 일이다. 우린 그 사람한테 빚진 거 없어. 하지만 민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그녀는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서울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 길은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로의 여행과도 같았습니다. 서류 더미가 가득한 차가운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녀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이게 고인의 마지막 유품입니다. 변호사는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은 쪽방에서 홀로 돌아가셨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다 따님의 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독사, 고독사. 쓸쓸하고 익힌 죽음. 민서의 무뎌진 가슴 속으로 희미한 연민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제주의 작은 방으로 돌아온 민서는 나무 상자 앞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아주 오래전에 이미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대신 스딧은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사라지기를 선택했던 이 남자가 과연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값나가는 물건이라곤 없었습니다. 낡고 해진 옷 몇 벌, 멈춰버린 손목시계, 그리고 빛바랜 삼백끈으로 정성껏 묶인 두툼한 편지, 뭉치와 10여 권의 낡은 통장이 전부였습니다. 모든 통장의 예금주 이름은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이민서. 첫 통장은 아버지가 떠난 지 정확히 한 달 뒤에 개설되었습니다. 그 후로 20년 동안 매달 거르지 않고 작은 액수의 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건설 현장 인부나 막노동꾼이 억척같이 아껴야만 보낼 수 있을 법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꾸준하고 성실하게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민서는 누군가 심장을 꽉 움켜쥐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배운 사람의 글씨라고는 할 수 없는 서툴고 삐뚤빼뚤한 글씨체였습니다. 모든 봉투에는 똑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 민서에게. 보내는 사람의 주소도 우표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붙여지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편지들은 그곳에 20년의 침묵이 가진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진 채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삼백끈을 풀고 누렇게 바랜 종이에 쓰인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눈에 들어온 첫 문장은 그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베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민서에게. 때로는 아주 단순한 문장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의 무게를 짊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 민서에게. 그 7글자는 마치 민서가 지난 20년간 애써 닫아두었던 기억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열쇠와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을 둘러싸고 있던 얼음벽에 첫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으로 그녀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감정의 강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의 방은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건조하게 바스락거리는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가득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그녀는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마치 낯선 이가 걸어온 자갈밭 같은 인생길을 따라가듯 시간 순서대로 편지 한 장 한 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편지 한 장이 하나의 조각이었고 그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질수록 그녀가 그토록 증오했던 아버지의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눈물과 땀,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으로 얼룩진 초상이었습니다. 수첩에서 급히 찢어낸 듯한 종이에 쓰인 초기의 편지들에는 절망과 자책이 흠뻑 배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떨렸고 군데군데 눈물이 떨어져 번진 자국도 있었습니다. 민서야, 내 딸아. 내가 이 글을 읽게 될 때쯤이면 아빠는 아마 이 세상에 없겠지. 미안하다. 이 두 글자는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너무나 가볍구나. 아빠는 실패했어, 민서야. 하던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 사채업자들, 그 흡혈귀 같은 놈들이 내 엄마랑 너를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더구나.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을 다치게 할 수는 없었다. 이 나라에서 남자의 빚은 그저 자기 혼자만의 것이 아니란다. 가족 전체의 오점이 되고 멍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빠는 사라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진우라는 멍해가 내 어깨를 짓누르지 않도록. 그게 널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틀렸던 거지? 매일 밤, 그 비 오는 날, 아빠하고 울며 부르던 내 모습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미안하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미안하다. 민서는 터져 나오려는 흐느낌을 참으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지켜. 마음속에서 쓰디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를 버리는 방식으로? 엄마가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이웃들의 수군거림과 친척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감당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게 지키는 거야. 익숙한 분노가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편지를 구겨버리고 싶었습니다. 저 바다에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아마도 통장에 찍힌 한결같은 숫자들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이어진 희생을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후 몇 년간의 편지들은 여기저기를 떠도는 삶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경기도의 먼지 자욱한 건설 현장에서 인부로 일하고 부산항에서 짐을 나르고 인천 앞바다의 고기잡이 배를 타기도 했습니다. 모든 편지는 답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딸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내 10번째 생일이지, 민서야? 아빠는 작은 케이크를 하나 샀단다. 이 축축한 쪽방에 앉아 홀로 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 지금쯤 너는 무척 컸겠지. 아직도 머리를 양 갈래로 닦고 다니니? 엄마가 해주는 떡볶이는 여전히 좋아하고? 내 웃는 얼굴이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들 때 찡그리던 그 표정까지도 전부 그립구나. 공사판 사람들은 나를 벙어리라고 불러. 내가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기 때문이지. 그 사람들은 모르겠지. 내 마음속에선 언제나 너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지난 주말엔 큰맘 먹고 제주도행 버스를 탔다. 멀리서 나무 뒤에 숨어서 내가 하교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어. 교복 입은 내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친구랑 같이 웃으며 걸어오더구나. 그 순간 내 모든 피로와 고통이 다 사라지는 것 같다.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이 마치 도둑놈처럼 느껴졌어. 나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행복의 순간을 훔쳐보는 것만 같았지. 남루하고 지저분한 사내가 넋을 잃고 너를 쳐다보는 걸 내가 보기 전에 나는 서둘러 몸을 돌렸다. 민서의 뺨 위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마비될 듯한 애달픔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새로운 삶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 상상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이제 딸을 멀리서나마 한번 보기 위해 유령처럼 살았던 고독하고 고단한 남자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존재는 부서진 기억의 파편과 딸을 향한 가망 없는 사랑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편지의 글씨는 더욱 떨리고 희미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괴롭히는 허리 통증과 잠 못 이루게 하는 기침에 대해 썼습니다. 죄책감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마치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듯한 기묘한 평온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서야, 내 딸아. 아빠 몸이 예전 같지가 않구나. 이제 너에게 돈을 붙여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 돈이 보잘것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이게 아빠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이건 내 사죄이고 다른 방식으로는 표현할 줄 몰랐던 내 사랑이다.
내가 용서해주길 감히 바라지는 않는다. 그저 언젠가 내가 이 아비를 떠올릴 때 그저 도망친 사람으로만 기억하지는 말아다오. 가장 어두운 곳에 있었지만 평생 너 하나만을 자신의 유일한 태양으로 여기며 바라본 남자가 있었다는 것만 기억해주렴. 그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쓰인 마지막 편지에는 단 한 줄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잉크는 심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민서야. 민서는 책상 위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양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6살에 버림받은 어린아이의 울음이었고 상처투성이 마음으로 성장한 소녀의 울음이었으며 이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한 적 없는 오직 딸 때문에 고독하게 살다 죽어간 한 남자를 위한 울음이었습니다. 20년간 쌓아 올린 증오는 이제 애끓는 슬픔과 후회의 눈물 속에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민서는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마루에 조용히 앉아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나무 상자와 통장들을 작은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이거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상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먼 수평선을 향해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안개처럼 옅은 목소리로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몰랐다. 하지만 짐작은 했지. 짐작이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민서는 약간의 원망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하면 뭐가 달라지니?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가 역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결코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며 살게 하려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가엾게 여기게 하려고? 민서야, 때로는 증오가 약이 되기도 한단다. 그게 내가 굳건히 버티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어. 엄마는 내가 희망 없는 기다림과 슬픔 속에서 평생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아빠를 원망하게 하는 쪽을 택했다. 내가 이기적이었어. 미안하다. 그저 내 방식대로 널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모녀의 대화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서는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녀를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희생과 고통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머니도 아버지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는 오직 거대한 공허함과 가족의 비극을 깨달은 깊은 슬픔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멀리서 자신을 훔쳐보았을 제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바다는 더 이상 평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년의 단절과 말 없는 사랑과 너무 늦게 도착한 사죄에 침묵하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하나의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결심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카페 고요한 바람의 문은 여전히 열렸지만 주인의 영혼은 먼 곳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볶은 원두의 향기도 그녀를 현실로 잡아끌지 못했고 파도 소리는 자장가가 아닌 끝없는 탄식처럼 들렸습니다. 민서는 두 세계의 경계에 떠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쪽은 지난 20년간 자신의 일부가 되어버린 원망이었고 다른 한쪽은 이제 막 알게 된 고통스러운 진실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메마른 땅에 눈물이 쏟아져 들어와
내적인 갈등 속에서 산산이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 안의 한 부분이 소리쳤습니다. 왜 용서해야 해? 그 희생이 아빠가 떠났다는 사실을 바꾸진 못해. 엄마랑 나를 외롭게 만들었어. 불완전한 가정이라는 콤플렉스를 안고 자라게 했어. 내 아픔은 진짜야. 내가 흘린 눈물도 진짜라고. 아빠를 용서하는 건 그 모든 걸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이 목소리는 지난 세월 동안 그녀를 지켜준 익숙하고 논리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녀가 살아남게 해준 단단한 껍데기였습니다. 하지만 더 약하지만 점점 더 끈질기게 속삭이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잖아. 내가 엄마의 보호 아래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잘 때 아빠는 어디에 있었을까? 아마 어느 공사장의 추운 겨울밤, 차가운 도시락을 먹으며 제주도를 바라보고 있었을 거야. 내가 아빠를 원망할 때 아빠는 나를 사랑하고 있었어. 내가 아빠를 잊으려 애쓸 때 아빠는 내 모습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어. 나는 증오 속에서 살았지만 아빠는 사랑과 외로움 속에서 살았어. 과연 누가 더 불쌍한 걸까? 이 싸움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민서는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녀는 용서가 스위치처럼 켜고 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이성의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여정의 출발점이 아버지가 잠든 곳을 찾아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법무법인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 이진우 씨의 안치 장소를 물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놀란 듯하더니 이내 정보를 찾아주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고인의 유골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공립납골당에 안치되었습니다. 연고자가 없어 지자체에서 무연고 사망자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파주. 낯선 지명. 공립납골당. 하나하나의 정보가 민서의 가슴을 바늘로 찌르는 듯했습니다. 아버지는 먼지가 되어 돌아간 후에도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전처럼 긴장감이 흐르지 않는 묵직한 이해가 감도는 대화였습니다. 파주에 다녀올게요, 엄마, 민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거긴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낡은 회색 스웨터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남편의 유일한 유품이자 지난 20년간 묻어버리려 했던 모든 기억과 함께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민서에게 건넸습니다. 그 사람이 추울 것 같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이거 가져가렴. 그리고 엄마 대신 어머니는 다음 말을 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듯 머뭇거렸습니다. 엄마 대신 향이라도 하나 피워주렴. 그리고 전해다오. 이제 원망하지 않는다고. 스웨터를 손에 든 민서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수십 년간 이어진 회한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세 사람을 잇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공동의 아픔으로 엮인 끈이었습니다. 제주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흰 구름을 보며 민서는 아버지의 삶을 생각했습니다. 오직 딸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정처 없는 삶, 나는 마치 도둑놈처럼 느껴졌어.
나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행복의 순간을 훔쳐보는 것만 같았지. 아버지의 편지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그건 아빠의 행복이었어요. 제가 바로 아빠의 행복이었어요. 제가 몰랐을 뿐이에요. 죄책감이 그녀의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몰랐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아버지를 혼자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그녀는 파주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번잡한 도시는 점차 뒤로 물러나고 한적한 교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납골당은 작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주변은 나무들과 정적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현대적이고 깨끗한 건물이었지만 차갑고 엄숙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안으로 들어선 민서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빽빽하게 들어찬 수만 개의 작은 유리함들에 압도당했습니다. 각각의 유리함은 유골함과 사진 한 장, 그리고 몇 가지 기념품이 담긴 작은 세상이었습니다. 각각의 유리함은 마침내 닫힌 하나의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관리인의 안내를 따라 끝없이 이어진 복도를 걸었습니다. 심장은 세차게 뛰었고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빨리 도착하기를 바라면서도 그 순간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마침내 관리인이 창가 근처 2열, 4번째 칸의 한 유리함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입니다. 민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작은 유리함 안에는 소박한 백자 유골함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앞에는 작은 동판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 이진우 1965 2023분. 그 옆에는 유일한 증명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마 신분증에서 오려낸 듯한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꽤 젊었고 고단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선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아주 익숙했습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췄습니다. 기억 속 희미한 아버지, 편지 속 고통스러웠던 아버지, 그리고 사진 속의 이 남자가 마침내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실제했습니다. 그는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남은 모든 것은 이 차가운 유리 상자 안에 한 줌 재뿐이었습니다. 민서의 마음속 마지막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다처럼 광활하고 순수한 슬픔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마치 그 차가운 유리를 뚫고 단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아버지를 만지고 싶다는 듯이 차가운 유리면에 손바닥을 댔습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에 떨어져 소리 없이 부서졌습니다. 민서의 손바닥은 여전히 차가운 유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마치 무생물의 유리를 뚫고 그 안에 고독을 덮여주려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소리 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그저 20년간 막혀있던 지하수가 마침내 길을 찾은 것처럼 조용히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진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를 꼭 닮은 그 눈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슬픔과 무한한 사랑의 빛을 띤 채. 아빠. 아빠라는 단어가 그녀의 입술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쓰디쓴 원망의 부름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언어를 다시 배우는 아이처럼 서툴고 떨리는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녀는 6살 이후로 단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빠. 저예요. 민서예요.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이제야 왔어요. 그녀는 그곳에 서서 사진 속 아버지에게 차가운 유골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말들은 아무런 순서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수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의 혼란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바보 같았어요? 그녀는 울면서도 고통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았어요? 빚이 있었어도, 실패했어도, 저랑 엄마는 아빠 곁에 있었을 거예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같이 짊어지는 거잖아요. 아빠, 제가 아빠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아세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아빠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심호흡하며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죠? 아빠는 나쁜 아빠가 아니었어요. 제가 나쁜 딸이었어요. 저는 엄마가 마련해준 상대적인 풍요 속에서 살았는데, 아빠는 어떻게 살았어요? 추운 겨울밤에 따뜻한 옷은 있었어요? 무더운 여름날에 쉴 수는 있었어요? 밥은 굶지 않고 챙겨 먹었어요? 질문 하나하나가 스스로의 심장을 베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녀는 쪽방에 홀로 앉아 딸에게 보낼 편지를 정성껏 쓰고 차마 붙이지 못해 다시 서랍에 넣는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멀리서 사랑과 죄책감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마지막 숨결까지 간직한 채 고독 속에서 죽어간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아빠, 그녀는 흐느꼈다. 죄송해요. 아무것도 몰라서 죄송해요. 아빠를 그렇게 외롭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아빠를 원망해서 죄송해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기댔다. 아빠를 용서할게요. 진심으로 용서할게요. 부디. 제 무심함도 용서해주세요. 그 순간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듯했다. 용서는 은혜를 베푸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해방이었다.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은 내면에 상처받은 아이를 용서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은 과거를 받아들이고 치유를 시작하는 방법이었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나 가방에서 어머니가 주신 회색 스웨터를 꺼냈다. 조심스럽게 접어 아버지의 유리 한바로 아래 창틀에 내려놓았다. 엄마가 아빠 드리래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가 이제 아빠 원망 안 한대요. 엄마도 아빠 보고 싶어 해요. 어딘가에서 엄마는 항상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는 통장들을 꺼내 스웨터 옆에 가지런히 놓았다. 이 돈은 제가 쓰지 않을 거예요. 이 돈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게요. 어쩌면 예전에 저처럼 힘든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돕거나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어려운 아버지들을 도울 수도 있겠죠. 아빠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할게요. 약속할게요, 아빠. 마지막으로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돌아가신 분께 경의를 표하는 한국의 예법에 따른 정중한 인사였다. 그것은 인정이었고 존경이었으며 이제 막 되찾은 아버지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였다. 민서가 등을 돌려 걸어 나갈 때
오후에 햇살 한 줄기가 창문을 통해 들어와 이진우 씨의 유리함을 똑바로 비추었다. 사진 속 얼굴이 순간 환하게 빛나는 듯했다. 황금빛 햇살 아래 사진 속 아버지의 미소가 한결 평온해진 것 같다.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복도를 스치며 근처 추모단에 국화 향기를 실어 날랐다. 마치 그녀의 속삭임에 대한 부드러운 대답처럼. 납골당을 떠나는 민서의 마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슬픔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깊었으며 아마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슬픔은 더 이상 쓰디쓰고 분노에 차 있지 않았다. 그것은 이해의 눈물로 씻겨졌고 사랑의 불꽃으로 따뜻해졌다. 그녀는 파주에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제주로 돌아가야 했다. 어머니에게로, 카페, 고요한 바람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사랑과 용서라는 가장 값비싼 교훈을 배운 마음. 아버지의 모습이 더 이상 흉터가 아닌 아주 먼 곳에서 조용히 빛나는 길잡이 별이 되는 새로운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된 마음으로. 용서가 이해의 토양에서 싹을 틔우면 평온이라는 꽃을 피운다. 민서의 파주행은 끝이 아니라 그녀의 삶과 어머니의 삶,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억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의미 있는 쉼표였다. 그녀는 텅 빈 마음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으로 짜인 충만한 마음으로 제주에 돌아왔다. 이번 제주행 비행기는 사뭇 달랐다. 민서는 더 이상 멍한 눈으로 구름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집으로, 가족의 유일하게 남은 터전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공항에 발을 내딛자마자 도착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는 더 늙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억지스러움 대신 부드러운 기다림으로 빛나고 있었다. 모녀는 말이 많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저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서로에게 온기와 말 없는 위로를 전하는 따뜻하고 단단한 손길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서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작은 유리함에 대해, 사진에 대해, 그리고 남겨두고 온 스웨터에 대해. 그녀는 자신이 흘린 눈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딸의 한결 편안해진 눈빛 속에서 그 눈물을 볼 수 있었다. 엄마, 익숙한 해안도로를 따라 차가 달릴 때 민서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아빠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깊게 팬 주름을 따라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카페 고요한 바람은 다음 날 다시 문을 열었다. 여전히 익숙한 손님들과 향긋한 커피 향이 가득했지만 무언가가 변해 있었다. 민서의 미소는 이제 진심으로 눈가에까지 닿았다. 여전히 슬픔의 기색은 있었지만 그것은 맑고 투명한 슬픔, 온전히 받아들여진 슬픔이었다. 몇 주 후 민서는 마지막 법적 서류를 받았다. 한국의 상속법에 따라 유일한 법적 상속인인 그녀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그 유산이라곤 통장에 든 돈이 전부였다. 민서는 그 숫자를 하늘에서 떨어진 횡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땀과 희생, 그리고 사랑으로 보았다. 약속대로 그녀는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그녀는 지역사회의 작은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름은 이진우 장학재단.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
특히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재단이었다. 동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러 간 날, 그녀는 설립자 칸에 아버지의 이름을 정중하게 적어 넣었다. 처음으로 이진우라는 이름이 자랑스러운 이음과 좋은 일에 연결되었다. 어느 날 저녁, 노을이 제주 바다를 보랏빛으로 물들일 때 민서와 어머니는 함께 해변을 산책했다. 아버지가 그녀를 훔쳐보던 바로 그 장소였다. 엄마, 민서가 입을 열었다. 예전에는 만약 아빠를 다시 만나면 물어볼 게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떠났는지, 후회는 안 했는지.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요. 내가 이미 답을 찾았기 때문이겠지. 어머니가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네, 그 답은 편지 속에, 통장 속에,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이어진 엄마의 침묵 속에 있었어요. 두 사람은 찬란한 노을 아래 나란히 걸었다.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스쳤다. 멀리 보이는 카페, 고요한 바람은 따뜻한 불빛을 밝히고 있었다. 민서는 문득 깨달았다. 고요한 바람은 바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었다. 바람은 늘 그곳에 있었지만, 이제는 부드럽고 온화해졌을 뿐이었다. 그녀 마음속의 아픔처럼. 아픔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더 이상 모든 것을 파괴하는 폭풍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요한 바람이 되어 그녀 삶의 일부로서 존재했던 위대한 사랑을 상기시켜주고 있었다. 이야기는 기적으로 끝나지 않았다. 죽은 아버지는 돌아올 수 없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화해로 끝났다. 과거와의 화해, 떠난 이와의 화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기 자신과의 화해. 민서는 해가 막바다 아래로 잠긴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바람과 바다만이, 그리고 어쩌면 아주 먼 곳의 한 영혼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고마워요, 아빠. 모든 것에 감사해요. 부디 편히 쉬세요. 저랑 엄마는 아주 잘 살아갈게요. 여러분, 이렇게 민서 씨와 아버지의 가슴 벅찬 여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운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겁니다. 무대의 불이 꺼지고 이야기가 단지 기억으로 남았을 때, 우리는 함께 어떤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이자 가장 깊은 교훈은 아마도 용서에 관한 것일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서가 나약함이나 아픔을 잇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해를 찾아 떠나는 용감한 여정입니다. 민서는 자신을 아버지의 입장에 놓아보고 그의 고독과 끝없는 사랑을 느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용서는 떠난 이의 영혼을 자유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남겨진 이의 마음을 치유하는 약이 되었습니다. 둘째, 사랑에는 수많은 형태가 있으며 그것이 항상 말로 표현되는 것은 아님을 일깨워줍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억척같이 모은 돈이었고 붙이지 못한 편지였으며 멀리서 지켜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또 다른 아픔으로부터 딸을 지키기 위한 단단한 침묵이었습니다. 때로 가장 위대한 희생은 침묵 속에서 일어나며 우리는 그것을 듣고 느끼기 위해 고요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판단과 공감의 차이입니다. 20년 동안 민서는 판단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편지들이 진실을 드러냈을 때 공감이 그 모든 것을 대체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야기의 절반만을 알고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 이는 침묵의 비극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말할 수 있었다면, 어머니가 나눌 수 있었다면, 아마 아픔은 20년이나 지속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픔으로부터의 치유와 재생에 대한 교훈입니다. 민서는 비극에 자신을 내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 단지 돈뿐만 아니라 사랑과 회한의 유산을 장학재단이라는 의미 있는 행동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개인의 슬픈 이야기를 공동체를 위한 희망의 원천으로 바꾸며 상실의 잿더미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싹틀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민서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곁에 있을 때 소중한 사람들을 아끼십시오. 오해와 서운함이 침묵의 벽을 쌓게 두지 마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표현하고, 용서하기 위해 마음을 여십시오. 뒤늦은 편지를 기다리기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